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청 광양 곡성구의 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우리나라 방역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라도 백신 접종을 앞당겨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 백신 접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의원님 제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하고 선진국하고 좀 비교를 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저희가 지금 한 220명 됩니다. 선진국은 OECD 국가 대개 한 5천 명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9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 여건을 좀 감안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망자 숫자입니다.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4명이 안 됩니다. 3.5명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평균으로 본다면 110명이고요. 극단적으로 선진국의 어려운 선진국은 180명까지도 10만 명당 180명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백신 확보하고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 제가 명백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로서는 1억 5,200만 도즈 7,900만 명분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080만 회분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1억 3,120만 회는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080만 회분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1,809만 회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본다면 1,200만 명분에 해당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1,809만 회분은 확정이 돼 있어서 1,200만 명까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2,080만 회 중에서 271만 회는 아직까지 약간 그거는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노바백스하고 얀센 분량인데요. 노바백스나 얀센은 허가가 안 된 측면도 있고 또 일부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있는 그런 백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9만 회,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와 모더나로 구성되어 있는 1,809만 회는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1,200만 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물량까지 한다면은 11월 달에 저희가 볼 때는 인구의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면은 집단 면역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11월까지 한다면은 그 정도의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상반기에는 1,200만 명, 11월 달까지는 집단 면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인데요. 어제까지 백신 접종하신 분이 171만 명입니다. 4월 말까지 제가 300만 명이 접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계획대로 되면은 4월 말까지 300만 명이 접종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에는 1,200만 명이 접종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는 접종 역량이 되느냐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하루 동안에 대개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접종 역량이 약 15만 명입니다. 4월 19일 날은 저희가 12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 접종센터 200개 정도의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4월 말까지 264개의 접종센터가 접종을 하게 되고요. 백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민간 의료기관 14,000개를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이론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면 민간 의료기관까지 하면은 하루 150만 명까지도 접종 가능한 역량을 우리 한국 정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독감을 접종할 때 하루 290만 명까지 접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이 확보가 되면 전국적으로 백신 예방을 접종하는 데 있어서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 저희가 강점은요, 여러 가지 앞으로
백신과 관련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요. 정부가 생각했던 계획이 혹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도 정부도 우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의 개발 생산국이 미국과 영국 정도입니다. 우리는 바이오가 발달돼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백신 생산국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백신 생산 역량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협의해 1억 회분 가량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백신을 확보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4월 17일 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공관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날 고노다로 그 행정개혁 담당상의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유심히 봤는데요. 아직 화이자와의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사인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무라 후생 노동상의 발언에서도 합의서가 교환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100%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본에서 화이자 측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전이 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화이자 측하고 추가적인 협의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화이자의 CEO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아프리카의 르완다,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의원님 아까 제가 선진국하고 한국을 비교한 것처럼 또 한국하고 르완다하고 비교해 본다면 서로 그 나라의 확진자 수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백신 접종자가 171만 명밖에 안 돼서의 퍼센테이지는 현재로서는 한국도 낮은 단계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백신이 이루어지면은 한 22% 내지 23%가 되게 될 거고요. 22에서 23이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일상생활을 향한 시작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달점이 11월 달 경우에 집단 면역이 되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근접해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수평적으로 그런 접종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접종률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6년 4개월이 걸릴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원님, 어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미 확보된 그리고 계획된 물량이 확보가 돼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11월경에 3,600만 정도의 인구가 접종을 받고 약 그렇게 65%에서 70% 정도의 접종률을 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접종에 관한 노력들을 좀 비아냥대고 조롱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르완다, 방글라데시 또 6년 4개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부족했다면 비판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단지 정부만 깎아내리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노래방 등의 일회용 자가진단 키트의 시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그 후 학교, 종교시설에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자가진단 키트인지 자가검사 키트인지 개념부터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사와 진단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진단은 의사 등 의료인이 그 전문가로서 검사의 결과 또 증상을 종합해서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가 검사는 자기 스스로 이런 그 전문가의 판단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자가 진단 키트는 자가 진단 키트가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자가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도 외국에서 하는 건 지금 자가 검사 키트입니다. 그 키트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자가 검사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가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그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승인된 자가 검사 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치 신청이 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준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국내에서 그 수출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국내에서 자가검사용으로 허가 신청을 했다고 식약처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회부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전국 학교 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하셨지요? 네. 주요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600명대 이상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 학교에서의 감염자도 늘어납니다. 학교 감염, 그러니까 학생과 교직원들의 감염도 3월 개학 이후에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4월 초 지금까지 보면 한 6, 7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학교의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아이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어른들이 기본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학교 방역의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이동형 검체 팀을 운영을 해서 이 검체 검사를 받는 접근성을 더 높이고 확대해서 무증상의 감염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그 시범 운영한 결과를 종합해서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자가검사 키트가 아닌 신속 PCR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복지부 장관 답변을 통해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자가검사 키트는 아직 그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게 없고요. 승인 신청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식약처로부터 승인된 자가검사 키트는 없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자가검사 키트는 양성과 음성의 판정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아직 높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역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걱정인 것은 만약에 진단 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정이 났는데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이 나올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한 명이 양성 확진이 되면
최소한 그 학급의 그 학년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전체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던가 PCR 검사를 전체로 다 받던가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이게 위양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자가 검사 키트를 도입해서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접근성이 높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의 하나로 이동형 검체 검사팀을 운영을 해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양성 환자들이 있으면 무증상인 경우에 감염되는 그 발생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이동형 검체 검사팀을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도입하자고 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민감도, 정확도에 대한 그 PT가 나올 겁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청도 부정적 입장을 냈고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자 발생 상황, 백신의 공급 정도, 새로운 치료제나 진단기구의 개발 등에 따라 방역 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대 소멸위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원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을 바로 고등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 개발의 근간인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발은 학령인구의 급감입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대학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어려움은 지방의 대학에 먼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과 국가 불균형,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고 그것은 그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사립 때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 미달 사태가 불어닥쳐 그 충격과 위기감이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대학과 전문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4년제 16,000명, 전문대 24,000명 등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4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 18,860명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중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한 인원 중 90.3%는 지방대에서 생긴 결혼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문대의 경우 서울, 광주, 울산, 인천 등 주요 광역 시도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충원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지난해에 비해 입학 정원, 모집 인원 모두 줄었음에도 미충원 인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등록률은 9%가 감소했습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세, 이게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이고요, 전망이고요. 인구와 산업,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부족한 입학 자원을 두고 지방대가 수도권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2020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입니다. 국공립대학, 사립대 구별 없이 지방 소재 대학생의 교육비가 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과 비교해 매우 적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 간 교육 격차는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이제 여러 관계 부처와 비수도권 그 시도 광역 단체장들과 함께 합동으로 이 지방대에 대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1인당 이제 교육비도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매우 현저히 낮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부처까지 포함한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한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장의 이런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고 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대학과 지역의 협력 그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나 대학과 지역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저희가 5월 초경에는 저희가 마련한 대안들을 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왕 본 김에 몇 가지 자료를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경제, 복지, 문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부가 나서는 게 중요하기도 할 겁니다만,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이 대학의 일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 지자체별 지원 격차가 아주 커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투자 의욕이 있어도 여력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비교하겠습니다.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에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 OECD 평균의 약 60%에 불과해요. 정부의 교육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은 약 14.2%인데 이 중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 8.5%에 불과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고등교육 분야 실질 예산 증감률이요, 경제 성장률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학 교육은 재정 투입이 많을수록 우수한 교육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립대학 등 민간에 전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 근본적으로 이제 지방대와 수도권대와 비수도권의 대학의 교육의 질의 차이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 인식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위기감이 높아졌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 그 지역의 주체들이 그리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시기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충 방법을 마련하고 지방대의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지역의 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 분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고민과 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서울대 대학평의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학술림 무상양도를 하지 않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탄핵 청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총님 이거 아십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요. 이게 서울대 공식 의견이 아니라 서울대 평의원의 정책 연구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용역의 내용적 문제는 둘째치고 본 의원은 서울대가 법이나 이후 진정 국민을 위해 국립대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쟁력과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서울대가 덩치만 키우고 교육 투자와 무관한 수익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서울대가 2006년에 법인화를 검토할 당시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서울대가 국유재산을 무산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유재산의 수익 자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술림을 이용한 수익 사업으로 고로쇠 수액, 관상수 판매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무상양료를 주장하고 있는 학술림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1912년 일본 도쿄대를 위해 백운산과 지리산 등 162.1제곱킬로미터를 연설림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일제가 혹독한 토지 수탈로 사실상 빼앗은 땅이고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발만 들여놓아도 혹독하게 당했던 아픔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가 그동안 무상으로 백운산을 쓰면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주민들에게 해마다 1억여 원씩 채취료를 받은 사실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는 법인화되면 관료적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행정이 효율화되고 재정 및 인사 재량권 확대로 우수교원을 채용해서 그리고 조직을 자유롭게 변화시켜서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직원 출입증부터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장려 휴가까지 법인 직원과 비법인 직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국립대 교직원 가운데 서울대가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전수조사한 국립대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 부정 검증 결과 어디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까? 서울대였습니다. 무려 검증 대상 논문 3건 중 1건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그 책무를 다하면서 인사, 조직, 행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국립대학에 모범을 보였는지 의문입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 운영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 19년부터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국립대 법인화된 국립대 인천대는 종합감사를 했고 서울대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내용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종합감사 계획을 저희가 또 이제 계획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죠. 어제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가 개최한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청회 포스터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정원 확충,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설립 등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이협의 불법적 진료 거부와 의대생의 불치 거부가 있다. 이 문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의정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네, 7차례 운영이 됐다가요. 마지막에 의대 정원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의협이 반대하고 지금 참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예 논의가 안 됐습니까? 그 문제는? 네. 새가 바뀌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은 늦어지고 의협의 직능이익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직능이익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협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오히려 의정협의체가 걸림돌이라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네, 5월부터 의사협회가 새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다시 이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포함한 중장기 보건의료 비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안에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까지 포함돼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단체의 직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결단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결단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